안녕하십니까. 이모작 생활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고라고 합니다. 요즘 50대 초반에 그 직장을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정년을 맞이해서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본인의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학교나 직장에서 전문적인 그 노후 설계 그리고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준비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콕콕 집어주는 생활형 자산관리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 진찰 시에 가장 무서운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병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병명이 아닙니다. 의사가 너무 늦었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가장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이 아닌 시간과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재무 설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돈이 오기 전에 먼저 본인의 재무 설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개발도상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 선진국, 미국 등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내가 미국에서 살려고 하면 본인의 미국 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포기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부분 의견이 한 80% 정도까지는 본인 소득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나 부모님들의 그 조건들이 우리 인생을 많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투 스트라이크를 맞은 상태로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삼루타를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니엘 리글이라는 분이 나쁜 사회라는 책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우리가 인생의 시작점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남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 인생 설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무 설계는 우리 자체의 인생 설계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원망하거나 뭐 불만을 가지고 계속 살 필요가 있느냐. 이거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친구를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인생의 재무설계, 은퇴설계를 하시려고 하면요. 보다 더 많은 친구를 만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주 그 강한 유대관계보다는 보다 덜 약한 유대관계가 보다 더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퇴직하신 분들이 예전 직장 동료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우리가 새롭게 유대관계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관리를 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종 목적은요. 우리가 모으는 게 아닙니다. 성공적인 이제 재테크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산 관리를 하는 우리가 단순한 목표를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죠. 내가 만약에 돈을 모으면 아내하고 스페인이나 이태리 여행을 가겠다. 이태리 여행을 가면서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꼭 타겠다. 라는 구체적인 안을 짜게 되면 자산 관리가 굉장히 또 쉬워집니다. 그리고 목표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또 하나의 또 그 아이디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가까운 친구들에게 별 부담 없는 나의 경제력으로 소고기를 사주고 싶다. 뭐 이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재테크의 목적이 결정이 되면 굉장히 우리가 자산 관리의 단계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 보통 월급을 받죠. 월급이라는 건 우리가 생활비 플러스 알파 정도밖에 많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뭐 과도하게 많은 직장을 받는
이런 직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더 대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생활비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또 30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직장 30년 동안에 총 60년 동안의 생활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고, 이 얘기를 또 거꾸로 한번 돌아볼게요. 그러면 30년 동안에 50%를 우리가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자산 관리를 할 거냐? 첫 번째는 이제 저축이나 아니면 주식, 펀드, 부동산까지 우리가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시도를 할 수 있는데요. 저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 지향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이 돼야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돈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이나 펀드입니다. 주식 펀드는 개인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투자하는 걸 개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우리가 쉽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도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이 성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현금 자산, 그러니까 급여를 굉장히 많이 주는 이런 직장에 스카우트를 돼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번다, 돈을 모은다는 것은 이 돈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 필요해요. 이 돈을 담는 하나의 그릇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보다 쉬운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그 인생 설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래를 준비를 하실 때 나의 미래의 적정 생활비는 어느 정도냐. 그래서 본인의 성격, 그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만 있는 동면성이냐,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바깥쪽 생활을 많이 하는 활동성인가를 본인 스스로 규명을 해가지고 그 본인의 행동 양식에 맞게 노후의 설계 자금들을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보통 발표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 284만 원 또는 300만 원 수준이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도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건강검진 비용, 그리고 해외여행 비용, 그리고 자녀들의 경조사 때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적정 생활비는 일반적인 정부가 발표하는 그 생활비 규모보다 조금 더 높게 상회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자산 관리를 보통 하기 시작할 때는요, 그 전문가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일반 증권사의 이제 펀드 매니저를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제1금융권의 전담 PB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또 재무 설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파이낸셜 플래너를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동네에 가까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부동산 컨설턴트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시면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전문가들은 일정한 과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정에 대한 전문가지, 이분들이 미래를 보는 미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미래를 볼 때는 본인 스스로의 책임으로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설계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요리나 운전처럼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재무 설계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고, 몇 번의 성공 뒤에 또 처참한 실패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을 좀 하시면서 전문가를 찾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새롭게 공부를 하시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일단은 책으로 배우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책으로 배우는 것 자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뛰면서 길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딥 스마트라고 하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적응을 하면서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 우리의 진짜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하는 것 자체는요, 나 혼자만의 설계가 필요한 것 아니고요. 우리의 가족, 연결된 가족들까지 모두 다 연결하는 일종의 하나의 크대한 하나의 바스켓 구조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와 함께 재무 설계를 하시게 되면 훨씬 본인의 노후 설계가 편안해지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먼저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세법상으로는 출생 시에 한 2천만 원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생 시에 2천만 원, 그리고 매 10년마다 또 2천만 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년이 되기 시작하면 5천만 원까지 해서 자녀분이 31세가 되면 총 1억 4천만 원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미리 자녀들한테 미리 정리를 해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시점에 재산 출처 조사 아니면 어느 정도의 자산 증식 효과가 상당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투자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준비를 하실 때는 경제적인 멘토가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고요. 자녀와 함께하는 재무설계 두 번째는요. 자녀분들이 만약에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주 분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이 세대주 분리는 정부 24를 통해서 그냥 전입신고하고 세대주 분리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대주 분리는 행정상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무설계에 정확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은요, 하나의 세법상 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 30세가 지나게 되면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항상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지만 만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일정한 세법상의 미혼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2023년 1인당 중위소득이 207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중위소득의 한 40% 정도 수준. 이걸 연봉으로 하게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죠. 2,500만 원에 40%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30세 미만의 자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원을 가지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 증빙이 확보돼야지 완전한 세법상의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만약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신다 그러시면 우리가 가까운 구청에 가셔가지고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취득세를 납부할 때 이러한 요건에 맞는 서류를 요구를 해요.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자녀의 소득 증빙, 재직증명서 이런 서류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이 서류들이 구청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세대주 분리가 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세대주 분리를 인정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부모님이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 분리는 행정상의 분리와 세법상의 분리가 별도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법상의 분리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경제에 큰 그림을 그리려면요. 첫째는 자녀와의 미래의 재무 설계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화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내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주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본인의 미래는 어디에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또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서울에 살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에 살 것인가, 아니면 지방 소도시, 아니면 귀농 귀촌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지 본인의 자산 관리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퇴직을 하더라도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겠다, 아니면 작은 아파트도 충분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본인의 미래 거주 지역에 대해서 배우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노후의 설계 자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금융상품을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 펀드, 그 다음에 보험, 연금, 부동산까지 전체 상품을 한 번씩 펼쳐놓고요. 이런 부분은 불효하다.
이런 부분은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고 공부를 하셔야지 명확한 금융상품의 재점검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활비 외에 하나의 비상자금을 규모를 확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활비 외에 그 가외돈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자녀가 출산을 했다. 그러니까 손주를 보게 되는 경우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일정 부분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비용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확정을 하시고 확보를 하셔야지 가능한 우리의 생활 경제의 큰 그림 그리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축이나 적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욕구가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 투자처럼 고위험이 있지만 고수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투자에 집중을 해서 돈을 단기간에 좀 벌어보겠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죠. 그리고 그러면 저위험 저수익은 가능하냐? 이런 투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굉장히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하나의 투자의 툴은 뭐 어떤 부분이 있냐? 저위험에다가 중수익이 가능한 이런 그 재무 관리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중수익 정도의 중간 정도의 수익만 올릴 수 있으면 거기서 더 이상 무리를 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후가 되시면 자칫 잘못한 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과세 예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액돈을 잠시 가질 경우가 많아요. 뭐 몇천만 원 단위? 이 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아직 좀 작은 돈이죠. 몇천만 원 돈 정도면요. 그래서 비과세 예금은 주로 이제 제2금융권을 통해서 많이 예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2금융권 이용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동네에 있는 농협이나 축협, 새마을금고 등을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본인 주소지에 있는 장소를 방문하셔가지고 비과세 예금을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1인당 3천만 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족분들이 4명이면 각자 또 이걸 예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예금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단 이자 소득세 자체가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예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특판 예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2금융권에 만약에 조합원이다, 뭐 출자자다 이렇게 이제 출자를 하게 되면요, 보통 그쪽 그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보통 와요. 문자로 와서 기간 한정을 하는 아주 고금리의 특판 예금이 나왔으니까 예금에 가입을 할 의향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선착순 마감이다. 보통 이런 정도의 그 홍보용 그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옥석을 좀 가리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예금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이자율이 높아요. 보통 평상시에 예금보다. 그래서 이건 프로모션 홍보용 예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보통 일반적인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그 5천만 원까지 원금 플러스 이자죠. 5천만 원까지는 정부 법령상 그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기준으로는 한 4,500만 원까지 특판 예금에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그 대출 받는데 하나의 그 스킬, 하나의 또 그 우리가 일정한 방식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금융기관, 이 은행에 신입사원 때부터 오랫동안 이용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은행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현재 시점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현재 그 정부에서 DSR 40%, 그러니까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범위를 자산 기준으로 40%까지만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신용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일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DSR을 보지 않는 이런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담보가 있는 한은 고신용자나 저신용자의 대출 이자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짝사랑했던 그 주거래은행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쉽게 네이버 검색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대출 이자율 검색을 하시면요, 시중은행을 다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에게 경쟁력 있는 주거은행들을 금융기관을 선택하셔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짝사랑은 이제 그만 스탑을 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만 많이 보여요. 왜냐? 실패한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무런 얘기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만 보이고요.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가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그분들도 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일종의 폰지 투자, 그러니까 이쪽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저쪽 투자자에게 수익을 전달해주는 그 구조로 주식 투자에 성공을 했다라고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옥석을 좀 가려야 되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 유명한 격언이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저희가 무릎이 어딘지 어깨가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과거의 일을 회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무릎이 어디고 어깨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얘기하는 과학적 분석, 그리고 톱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그다음 미래의 예측, 그다음에 가치 분석,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허한 하나의 그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한 그 분석은 어렵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계속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자와 일반 투자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죠. 그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면 굉장히 고수익을 많이 노리세요. 보통은 10%, 15% 뭐 이렇게 높은 고수익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보통 한 5% 수준만 돼도 내가 충분히 투자 수익률을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 이 손실난 부분을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다시 만회를 하려는 이러한 그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주식 투자가 더 과감해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이미 그 잃어버린 돈 자체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새롭게 마인드 세팅을 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 부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냐? 본인이 대출까지 받아서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투자는 시간과의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촉박한 사람들이 그 게임에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본인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투자 대상별 11년간 수익률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2021년까지죠. 10년 동안에 글로벌 투자 대상을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압도적으로 미국의 대형주, 중소형주 부동산이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는 10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큰 이유는 뭐냐? 우리 한국 시장이 작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거대한 돈들이 움직이고 한국 시장은 작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대상으로 보면 수익률 자체가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하나의 그 패러다임, 한국 시장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시고요. 한국 시장도 일부 투자를 하지만 해외 시장으로도 눈을 높여서 넓혀가지고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의 통계가 그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한국 시장 아직 그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으로 본다면 한국의 금융 시장은 굉장히 작은 하나의 바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새롭게 투자를 하시려면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글로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추천을 해주는 투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본인이 예전에 직장에 다녔던 그 회사의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업종의 계절적인 시즈널리티, 비수기나 성수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투자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변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보통은 그 주식 시장이 상향을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보통 그 상승을 할 때 사이클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상승을 할 때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 보이지만 이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바닥이 어딘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식 투자는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가장 그 핫하게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투자는 ETF 투자입니다. 그 ETF는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일종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식들을 한 바구니에 넣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위험을 피하는 데는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이 됐다. 이러면 50% 하락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5,000원짜리가 다시 10,000원이 되려면 100% 인상이 돼야 됩니다. 보통 100% 인상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번 떨어진 주식은 다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바스켓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폭도 작고 올라가는 폭도 작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ETF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본인이 퇴직연금 종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요. TDF 펀드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거냐 하면요. 금융기관에서 투자증권 같은 금융기관이죠.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에 맞춰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 상품명에 뒤에 2050 뭐 이런 이제 숫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 펀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이제 자기들이 자산을 관리해 주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왕성한 20대, 30대에는 보다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40대, 50대 되면 약간 보수적인 투자 방식을 믹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하나의 TDF 투자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은요, 굉장히 우리 아픈 하나의 아픈 하나의 구석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우리가 꼭 필요해서 보험을 가입했다라기보다 대부분 다 그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보험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제대로 안 읽고 사인한 보험 상품이 많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왜냐하면 그 같이 직장을 다닌 직장 동료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보험 업계에 많이 뛰어든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탁을 하게 되면 종신보험 같은 이제 보험들도 가입을 했죠.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애물단지예요. 왜냐? 사망을 해야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보통, 평균 연령이, 사망 연령이 보통 80대 중반 90대가 되니까, 우리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들 나이도 거의 한 60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하더라도 자녀의 경제적인 독립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보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한정하는 기간 한정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젊은 나이에 혹시 사망을 하게 되면 유가족들이 독자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통 뭐 20년 한정 사망보험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싸지죠. 보험료가 굉장히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 가정 경제에도 크게 그 부담이 없는 정도로 보험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제발
그 지인들의 그 추천, 요청에 보험을 시작하시지 말고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는 나한테 꼭 필요한 보험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거 있죠. 우리 전 국민이 반드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강보험료라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 다닐 때는 보통 직장에서 50%를 건강보험료 50%를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개인이 퇴직을 하고 나면 이 건강보험료가 꽤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에 계신 분들,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달 보험료, 건강보험료만 한 40만 원, 50만 원까지 굉장히 가계 경제에 크게 부담이 되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퇴직 후에 그 예전 직장 의료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가능한데요. 만약에 과거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한 15만 원을 냈다. 그러면 퇴직하시고도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15만 원을 그냥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그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40만 원, 50만 원 이 수준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절감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취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취업을 하시게 되면 예전 직장만큼의 소득은 안 되지만 낮아진 소득 기준으로 해서 보통 8%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때문에 취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본인 명의로 1인 법인을 설립하시는 겁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월 급여 100만 원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본인이 그냥 그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세무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세무사 비용이 또 15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세무사 비용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건강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그 자녀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이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하나에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으로 본인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개인 사업자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본인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사업장을 구성을 하시면 돼요.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거는 가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소득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공단 사업장을 하나 구성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 보험들이 굉장히 많죠. 함부로 해지를 하지 마십시오. 모든 보험은 구간이 명관입니다. 예전 보험이 굉장히 좋은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보험 설계를 할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평균 연령이 70대, 80대까지 되려고 생각을 못했고 보통 60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많은 보험들이 예전의 보험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지고 있는 보험을 해지 마시고 보험을 갈아타지도 마십시오. 요즘 실손보험이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해서 이제 보험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보험을 자꾸 이제 가입을 시키려고 목적에 예전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우리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의 보험이 훨씬 좋은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보험은 요즘 50대, 60대 중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세요. 이게 자녀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 라는 생각에 치매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치매보험들은 경증 치매만, 중증 치매만 보통 그 보험 지원이 되고 경증 치매는 지원되는 폭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80대를 넘어서게 되면 보통 한 30%에서 40%의 노령 인구들이 치매가 온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경증 치매가 많이 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치매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그 치매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또 한 가지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간병보험이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요즘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에 요즘 간병
비용도 꽤 많이 나오죠. 코로나 이후로 많이 뛰었습니다. 서울권 같은 경우에 1인 간병인이 보통 하루에 한 12,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게 한 달로 하게 되면 한 4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올라가니까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간병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하나 가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보험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본인 및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간병보험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간병보험에 대한 수익성 분석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우리 보험 가입자들 대상으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빨이 아플 때 이제 치과에 가는 비용. 치과 비용은 뭐 우리가 스케일링 1년에 한 번씩 하는 스케일링 외에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치아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치아보험은 굉장히 독특한 보험입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하려는 가입자들은 내가 꼭 이 치아보험의 혜택을 받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꼭 받겠다는 생각으로 치아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험료 수가가 꽤 높은 편입니다. 최소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까지도 되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치아를 꼭 한번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치아보험에 가입하셔가지고 보험 혜택을 받고 해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연장을 하시든지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보통의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혜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치아에 대해서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현명하게 보험금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해서 보험금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험금을 받을 때 우리가 만약에 한 3년 이내는 보험회사에서 보통 조사가 나옵니다. 왜냐 기왕력이 있지 않았냐. 기왕력이란 뭐냐면요. 예전에 이러한 병력이 있지 않았냐 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예전에 기왕력이 있었다는 그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보험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시더라도 가급적 청구는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년이 지나서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여러 가지 우리가 용종 제거나 이런 그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손보험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커버가 가능하고 가지고 있는 보험들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령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험회사와 실질적으로 보험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프로세스만 지켜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보험금을 받으시고 싶으면 먼저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러한 병에 대해서 이런 병명 코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를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1차적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 그 보험회사에도 민원팀이라는 또 하나의 그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부서를 통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그 본인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이 부분까지도 제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시면요. 마지막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여러분께서 그 보험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연금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연금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그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수령액도 많이 차이 나고 연금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고객 눈높이를 맞춰서 강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 그 강의에서는 아쉽게도 그 연금 부분은 우리가 제외를 하고 보험까지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그 우리가 부동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운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부동산을 통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설정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 부동산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본인의 그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경제 지식, 그다음 법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끊임없이 변경이 되는 그 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현실 세계, 현실의 그 부동산 투자에 접목을 시키는 것은 또 다른 또 한 가지의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고독하게 본인이 탐색하고 그 다음에 찾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하나의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동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